자, 우선은 여기에 이제 모이신 부모님들의 자녀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일반 학교에서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많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처음에 이 통합 교육을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을 하셨을 때는 뭐 여러 어떤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아마 어떤 일반 친구들하고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아이의 발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셨었던 분들도 꽤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통합교육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이 일반 친구들하고 상호작용 관계에서 부모님들께서 통제할 수 없는 또래 관계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래 관계 문제는 사실상 아주 흔하고 그리고 아주 미묘해서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막함을 느끼실 때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 개인사를 조금 공유를 하면 제 친오빠도 이제 자폐 범주성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반 학교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장 힘들어 하셨었던 부분이 바로 이 또래 괴롭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었던 거고 김영신 교수님께서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목차는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아동기에 이제 우리 자녀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어떤 발달 단계를 성취를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또래 관계 문제인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또 이러한 또래 괴롭힘을 증가시키는 위험 요인이 있고 줄어들게 만드는 보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또래 괴롭힘을 어떻게 예방적으로 혹은 발생 후에 어떻게 대응적으로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우리 자녀들은 현재 어떠한 발달적 변화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선 또래의 비중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나와 있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유아기 때는 부모님이 가장 큰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늘어나는 시간만큼이나 또래의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또래로부터 인정받고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들이 이 아이들의 자아 정체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기 지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원래는 수직적 교육이 상당히 많았지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떤 이런 수직적인 교육들이 많았다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모방을 통해서 아이들끼리 서로 교육을 하는 수평적인 교육 방식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현재 성취 동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상태입니다. 뭔가를 성취를 하고 싶어 하고 어떤 다양한 것들, 내가 몰랐던 것들을 학습하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하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자신감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반복적으로 좌절을 하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학습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성취가 아이가 노력한 만큼, 아이 스스로 자신한테 기대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업에만 너무 중요하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거 외에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성취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특기가 있을 수 있을까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찾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사춘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그리고 뭔가 막 휘몰아치고 있는 듯한 폭풍의 시기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 아이들 갑자기 왜 이럴까요? 이제 이것은 상당 부분 뇌 발달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던 그림들을 보시면 뇌가 파란색 혹은 보라색으로 갈수록 뇌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기는 만 10세 정도, 그러니까 즉 초등학교 고학년 들어서부터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앞에 전전두엽에 해당되는 부분보다는 이 중간 쪽에 해당되는 뇌 영역이 더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전두엽은요, 우리의 상당히 그 행동을 억제하고 행동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이러한 어떤 자기 조절과 관련된 그런 영역들, 그러니까 기능들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근데 그 전전두엽이 사춘기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재조직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편도체, 중간 뇌에 해당되는 이 편도체는요, 상당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편도체는 주로 감정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뇌는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동요가 많이 되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잘 조절해주는 전전두엽이 좀 덜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정서나 어떤 그런 기분 상태의 어떤 조절을 담당하는 이러한 세로토닌의 분비는 부족하게 되고요. 또한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어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감소를 하게 되면서 약간 내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 뭔가 내가 쾌락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즐거움을 채우고자 하는 어떤 충동적인 어떤 행동들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불균형적입니까? 아이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힘든 시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행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균형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독립성 대 위존성입니다. 엄마, 내가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신경 꺼. 이런 식의 어떤 독립적으로 뭔가 내가 혼자서 하게 되고 부모님이 나한테 간섭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내가 독립적으로 막 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뭐예요? 우리 아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죠. 독립적이면서도 위존성인 어떤 두 가지 양면성을 다 띠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성장합니다. 몸만 봐서는 부모님보다도 훨씬 큰 친구들도 상당히 많지요. 근데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막 성장은 하는데 그에 비해서는 어때요?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행동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의 뇌의 발달은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에 조절 능력은 또 미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요,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나는 정말 대단해 라는 어떤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하면서 동시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쟤는 왜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이걸 또 성취를 못했네 라는 어떤 자기 혐오감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 시기를 굉장히 잘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네 번째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가는 시기입니다.
이 자아 정체감 부모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하나이지요. 이 자아 정체감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과 구분된 나만의, 나라는 사람의 독특성을 자각을 하는데 그 독특성은 뭐다? 그냥 시간의 일정한 그 시간만 있는 독특성이 아니고 시간이 흘러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나만의 독특성을 지각하는 것이 바로 자아 정체감입니다. 즉 어떤 나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갖고 있지? 나는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을 갖고 있지? 내가 잘하는 것은 뭐지? 내가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은 뭐지? 내가 미래를 향해서 어떠한 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서 가장 중요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로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또래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또래 집단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도 동일시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수평적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부여해주는 나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고 또래 집단이 나에 대해서 부여하는 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내가 느끼는 나의 그 가치가 당연히 긍정적이어야 긍정적인 자기 지각을 형성할 수 있게 되겠지요. 다섯 번째는 사고의 발달입니다. 이전에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다소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 생각과 내 정서를 토대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정서 등을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들이 커 나가고 뇌가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 반대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측면은 약간의 양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증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쟤를 어떻게 하면 속상하고 괴롭힐 수가 있지? 쟤를 어떻게 하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도 기가 막히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또래 괴롭힘의 양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미묘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논리성이 증가하면서 논리적인 사고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도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발달적 특성은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둘러싼 또래 환경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어떤 또래 관계 문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마일즈스톤은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이겠지요. 또래 집단의 중요성이 증가하니까. 두 번째는 근면성, 세 번째는 자아 정체감, 네 번째는 사고의 발달입니다. 자, 이러한 발달 단계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또래 문제가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래 괴롭힘을 빨리 끊어내지 못하면 이러한 제가 위에서 얘기한 네 가지 발달적 마일스톤들을 잘 성취하지 못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 마일스톤은 이 이후에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고 아이가 성인기가 될 때까지도 이 마일스톤들이 성취가 되지 못하면 이후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약간의 또래 괴롭힘을 겪고 있거나 겪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빨리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래 관계 문제, 즉 또래 괴롭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학교 폭력이다, 왕따 문제다, 이러한 어떤 용어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아마 학교 가시면서도 이러한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이것이 또래 괴롭힘입니다. 이것이 학교 폭력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학교 폭력 기사들에 많이 의존을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학교폭력 문제들은 상당히 심각한 것들만 주로 나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또래 괴롭힘? 뭐 있을 순 있는데 저 정도 돼야 또래 괴롭힘 아니야? 나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얘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래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또래 상호작용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즉 또래 상호작용은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또래 상호작용이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또래 괴롭힘이고 이 또래 괴롭힘은 그냥 정말 일상처럼 숨 쉬듯이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또래 괴롭힘이에요. 자, 이 또래 괴롭힘을 우리가 또래 괴롭힘이다라고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힘의 불균형입니다. 주로 괴롭힘을 가하는 애는 괴롭힘을 당하는 애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즉 또래들의 어떤 친한 친구들의 숫자가 많거나 신체적으로 힘이 세거나 공부를 조금 잘하거나 어떤 그런 친구들이 보통 가해자의 역할을 맡게 되고 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친구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괴롭혀도 누군가한테 잘 이르지도 못해. 얘는 내가 괴롭혀도 별다르게 나한테 대응하지 못할 애야. 얘는 괴롭혀도 맨날 참기만 해. 이러한 친구들을 주로 찾아다닌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위도성입니다. 이 위도성은 사실은 아이들이 제가 쟤를 괴롭혀가지고 뭐 제가 제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가 괴롭혔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없겠지만 그 내적으로는 분명히 괴롭히는 위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위도들의 예시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얘를 괴롭힘으로써 제가 괴로워하는 것이 첫 번째 위도겠죠. 내가 쟤를 괴롭힘으로써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쟤를 속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나는 어떤 위도를 가지고 있을 때 또래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 친구들은 가해자 친구들은 내가 얘를 괴롭히면서 다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애야.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어서 괴롭히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 나 오늘따라 진짜 짜증났어. 쟤를 괴롭혀갖고 내가 좀 기분 좀 좋아져야겠지. 이런 어떤 위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괴롭힘을 하는 그러니까 괴롭히는 어떤 가해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장난으로 괴롭혔어요. 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많은데 사실 그 장난은 뭐예요? 쟤를 어떤 장난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나쁜 위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것도 역시나 또래 괴롭힘의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성으로 이 요소가 가장 부모님들이 파악하기 쉬운 요소일 것입니다. 애가 어느 날, 나 얘가 누가 괴롭혔어 라는 얘기를 한다면 꼭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얼마나 자주 그랬었어? 언제부터 그랬어? 이런 얘기들을 분명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소한 놀림이라도 이게 반복되면 어디에 포함된다? 또래 괴롭힘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잘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괴롭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자, 이 괴롭힘에 대해서 제가 아마 이야기를 드리면 뭐 이런 것까지 괴롭힘이라고 포함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아마 느껴지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쭉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언어적 괴롭힘입니다. 놀리고 욕하고 비하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은 별명 부르는 것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 괴롭힘입니다. 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 침 뱉고 가두고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세 번째는 관계적 괴롭힘입니다. 활동에서 제외를 시켜버린다든지 얘에 대해서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한다든지 다른 친구들한테 야 쟤랑 놀지 마. 너 쟤랑 놀면은 나 너랑 더 이상 안 놀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계적 괴롭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강요합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시키는 것이죠.
과제, 게임, 심부름 이런 아니면 괴롭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너 쟤 괴롭히고 와. 쟤한테 무슨 별명 부르고 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강요하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품 갈취하기, 돈, 물품, 요즘 뭐 와이파이나 어떤 인터넷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데이터 같은 것들도 아이들이 갈취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금품 갈취하기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괴롭힘입니다. 요즘 아주 심각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 핸드폰,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사적이고 모욕적인 내용들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애들한테 단체방에 딱 초대를 해갖고 서로 막 욕하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막 유발하는 내용들을 막 한 다음에 가해자들만 쏙 빠져나간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다 사이버 괴롭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가지 유형들 중에 어떤 유형이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제가 연구를 했을 때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사실은 신체적 괴롭힘이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강요하거나 금품 갈취 정도는 일어나야 얘가 괴롭힘을 심하게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다고 금품을 갈취한 애랑 그 갈취하기를 당한 애랑 사이버 괴롭힘을 당한 애가 있어요. 얘가 받는 심리 내적인 스트레스가 다를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눈에 사소해 보일지라도 우리 아이가 받는 내적인 상처는 비교할 수도 없게끔 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소한 괴롭힘에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보통 사소한 괴롭힘에서 시작이 됩니다. 괴롭힘은, 가해자의 괴롭힘은. 언어적으로 몇 번 놀려요. 야야, 너 오늘 뭐, 야, 너 엄청 뚱뚱하다. 야, 너무 돼지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얘가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얘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면 그게 어디까지 가요? 주황색으로 표기된 강요하기, 금품갈취하기, 신체적 괴롭힘까지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소한 괴롭힘도 괴롭힘이라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또래 괴롭힘 현실을 이제 피해율과 가해율이라는 어떤 수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그냥 이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가까운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어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때 얘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설령 당하지 않았더라도 현재 우리 아이한테 이러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전달하시고 충분히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피해율과 가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피해율부터 살펴볼게요. 이제 뭐 물론 다양한 연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을 조금 뽑아왔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그 베어 등이 연구한 것부터 살펴보면요. 일단은 일반 학생,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과 그리고 어떤 유형의 장애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 간의 비교를 했을 때 피해율은 어디가 높아요? 지금 장애 학생에게 있어서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로즈 등의 연구에서 가해율을 살펴봤어요. 이 가해율 역시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어떤 유형의 장애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비교를 했는데 어때요? 가해율은 거의 비등비등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피해 심각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반 학교에 이제 통합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5원석 등의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일단은 일반 학교에서 피해는 더 누가 심각하게 당하고 있어요? 바로
장애 학생들이 훨씬 더 심각하게끔 어떤 피해를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더 다양한 유형의 괴롭힘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일반 학교 안에서도 이제 학교 유형별로도 비교한 연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간에 어디서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비교를 했더니 어디서 높냐면 바로 초등학교에서 높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 이유는 아마 이제 2010년도 연구이긴 한데 지금 현재만 봐도 주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일반 학급에 통합이 되어 있는 게 보통 이제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그 빈도수가 많아서 아마 이제 이러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그 우리 장애를 가진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냥 장애가 없는 일반 학생들의 경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 초등학교 때 훨씬 그 피해나 그러니까 또래 괴롭힘을 겪게 되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기부터 사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괴롭힘 유형별로 어떠한 괴롭힘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은 장애 학생 대상으로 한 연구, 배어 연구를 이제 보면은 언어적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신체적 괴롭힘을 어떤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은 언어적 괴롭힘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로 모욕을 주고 별명을 부르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겠지요. 이제 제가 했었던 연구에서 신체적 괴롭힘, 언어적 괴롭힘, 관계적 괴롭힘, 금품갈취, 강요하기를 서로 비교했을 때 무엇이 높냐면 관계적 괴롭힘이 1등으로 높고 그 다음에 언어적 괴롭힘이 높습니다. 자, 이건 즉슨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유형의 괴롭힘보다는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심각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이러한 어떤 언어적 괴롭힘이나 관계적 괴롭힘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가해율을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해를 안 하진 않아요.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조금 다른데 그건 제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일단은 가해율은 우리 아이들은 어떤 괴롭힘을 주로 하느냐? 바로 신체적 괴롭힘을 더 많이 합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신체적 괴롭힘을 한다라는 건요. 제가 미묘한 괴롭힘을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친구들은 주로 눈으로 보이게끔 가해를 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 신체적 괴롭힘을 주로 할 때는 감정적으로 폭발해서 내가 대응하고자 복수심에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친구들이 어떤 담임 선생님이 딱 눈에 띄기가 훨씬 편하겠죠. 편하기는 않고 눈에 띄기가 훨씬 쉽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괴롭힘을 하니까. 그래서 보고를 받더라도 부모님들께서 이 전후 맥락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얘가 그냥 괴롭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대응 방법으로 썼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눈에 띄는 괴롭힘을 주로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해율을 볼게요. 저는 이제 일반 학교 자폐 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언어적 괴롭힘과 사회적 어떤 배제, 그러니까 어떤 관계적 괴롭힘도 꽤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냐면요. IQ가 70 이상인, 그러니까 즉, 그 지적 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경계선 이상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 능력으로 어떤 지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언어적 괴롭힘이나 관계적 괴롭힘도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또래 괴롭힘 현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통합 환경에서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괴롭힘은 주로 흔적이 남지 않는 언어적, 관계적 괴롭힘을 빈번하게 당한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해할 확률도 낮지는 않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주로 어떤 괴롭힘을 가해요?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가해를 주로 가하고, 만약에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약간 미묘해 보이는 관계적 괴롭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마 이제 추측컨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어떤 그런 관계적 괴롭힘은 조금 더 미숙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 초등학교 시기부터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이가 어리니까 뭐 저 정도는 그냥 눈으로 그냥 저 정도면 지나가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발생한 또래 괴롭힘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또래 괴롭힘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또래 괴롭힘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브루펜 브레너가 얘기한 어떤 모형인데요. 여기에서 아동은 딱 이 동그라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뭐예요? 많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적 요인보다 뭐가 훨씬 더 많아요? 환경적 요인이 지금 훨씬 더 많지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아이의 내적인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모양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적 요인은 부모님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우리 아이의 내 안에 있는 내적 요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충동성이 있다.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다른 사람 친구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어떤 이러한 요인들이 내적 요인이겠죠. 우리 아이들의 내적 요인. 하지만 환경적 요인은 더 범위가 넓겠죠. 학교에서 만나는 교사나 또래, 학교는 그렇겠지만 그거 외에 또 많은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있고 내적 요인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이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거 이론 분석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모형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록색은 바로 우리 아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또래 괴롭힘 현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또래 괴롭힘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집단화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 한 명 대 반 아이들 전체입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다른 반에 가더라도 만약 1학년 때 괴롭힘을 당했으면 1학년 때 괴롭힘을 가했던 애들이 어디로 가요? 다른 반으로 가면서 이 가해자가 점점 넓게 퍼져나가는 양상을 보이는 어떤 집단화된 괴롭힘, 어떤 그런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었고, 사소한 듯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괴롭힘들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해가 남겼죠. 우리 아이들에게 심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겼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현상이고요. 그 현상이 어떠한 또래 괴롭힘이 발생하고 나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 아니면 주변에 어떠한 보호 요인들, 어떤 위험 요인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또래 괴롭힘을 이겨내고 학교에 끝까지 적응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반대로 아이들을 둘러싼 어떤 그런 또래 괴롭힘들이 더 심각해지는 어떤 그런 결과를 겪게 되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호 요인들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또래 괴롭힘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이겨내지 못하느냐에 어떤 두 가지 갈래로 갈렸는데요. 자, 제가 내적 요인, 즉 우리 아이들이 가진 요인들을 빨간색으로 색칠을 해놨고 그 아이들을 주변으로 둘러싼 환경적 요인들을 파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빨간색이 맞나요? 파란색이 맞나요? 네, 파란색이 맞습니다. 즉 환경적 요인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진 내적인 특성은 어쨌든 또래 괴롭힘을 겪느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진 어떤 요인 중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진 위험 요인들을 첫 번째는 부족한 사회적 기술이었고, 두 번째는 과잉 행동과 충동성, 세 번째는 정서 조절과 실패, 네 번째는 친구를 괴롭히거나, 그러니까 장난으로 혹은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는 거에 동조해서 괴롭히거나 아니면 내가 이 괴롭힘을 이겨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맞서 싸우는 등의 공격적인 대처를 하는 것들도 다 위험 요인에 들어갔고요. 수동적인 대처도 위험 요인에 들어갔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 어딘가 도망쳐버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됐고, 혹은 이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해자에게 계속 접근하는 것도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해자인지 가해자가 아닌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가해자들이 괴롭히면 어떻게 해요? 미묘하게 괴롭힘을 가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장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놀렸으면, 얘가 일주일 내내 놀렸으면 얘한테 다가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보호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 요인에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 싫어,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하는 적극적인 대처가 포함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정서 조절을 성공하는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정서 조절을 잘하는 것들이 포함이 되었고, 나만의 특기를 발견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었고요. 수업에서의 재미를 발견하거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들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내적 보호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부정적 낙인. 자, 이 위험 요인들, 보호 요인들 다 중요한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과 공격적인 대처입니다. 주로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아까 제가 눈에 좀 띄게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는 그냥 맞서서 놀린 건데 우리 아이만 이상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들께서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예를 들면 첫 해에 얘가 친구를 괴롭혔거나 어떤 이유로든 맞서 싸웠으면은 그게 약간 낙인처럼 남을 수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 눈에도 얘가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혼내실 테니까. 너 그냥 그만 괴롭히라고 했지. 너 선생님이 놀리면 된댔어, 안 된댔어. 이런 식으로 혼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친구들도 우리 친구에 대해서 나쁜 낙인, 어떤 나쁜 인식을 갖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학년이 바뀔수록 다른 반으로 계속 퍼져나가면서 이게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부모님들께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해자하고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어떤 또래 괴롭힘을 반복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교사의 보호나 감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너가 참아. 너가 참으면, 너만 참으면 이거 더 이상 지속 안 돼. 걔 재미없어서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래 괴롭힘 탓을 아동에게 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가 자꾸 반복적으로 얘한테 물어보니까는 걔가 또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너 걔 앞에서 절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아동의 탓을, 또래 괴롭힘의 탓을 아동에게 돌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이고, 아동이 도움을 요청해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환경적 요인이었습니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부모나 교사가 나서서 또래 관계를 형성해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는
정서 조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어떤 공격적인 대처가 지금 누군가 괴롭혔을 때 내가 맞서 싸우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좀 특이하게끔 정서 분출하는 친구들도 있죠.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갑자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간다든지 이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주변 친구들의 인식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대체로 그 행동만 없애려고 하세요. 야, 너 뛰어나가지 마. 친구가 너한테 괴롭혀도 너 때리면 안 되지. 이렇게만 다루시는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정서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깔려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대체로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서 조절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그게 뭐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가 있지는 않겠죠. 쉽게 배우지 못하거든요. 사실 어렵거든요. 정서 조절을 배운다라는 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적절한 대처법, 또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포함이 되었고, 아동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모님이 오케이, 알겠어.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들이 여기 포함되었고요. 또 한 가지, 감시자 역할을 하는 또래도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아이가 보고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랬는지 보고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때 주변 친구들이 그거를 보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 또래랑 내가 서로 알고 있어서 그 또래가 나한테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감시자 역할을 하는 또래들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요인 중에 하나였고 그거 외에 심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긍정적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괴롭힘을 멈추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대처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대처들을 주로 했습니다. 도움 요청하기, 자기 주장하기, 도망치기, 공격하기, 가만히 있기. 자, 이 대처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바로 도움 요청하기였습니다. 즉 부모나 교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리고 그거 플러스 뭐예요? 이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플러스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사회적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주변의 지지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또래 괴롭힘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 가업 성취를 방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눈에 띄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 보이고 성적이 떨어지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아니면 얘가 평소보다 감정적으로 더 폭발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짜증을 내고 엄마한테 되려 막 화풀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였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또래 괴롭힘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됐는데 이 모습들이 슬프게도 다시 또래 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이 떨어지면 제가 취약하게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 얘가 학교에 잘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막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들을 갑자기 보인다든지 되게 위축하고 되게 위축되고 약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또래 괴롭힘의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악순환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래 괴롭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우선 또래 괴롭힘의 신호를 부모님들께서 명확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우울함을 보고하는 거. 울거나 애가 자식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야. 난 바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짜증이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신체적 상흔들이 생기는 거. 애가 물건 자꾸 잃어버리고 물건 뭐가 부서져 있는 거.
돈이 좀 과도하게 사용돼서 뭐 핸드폰 요금도 갑자기 막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 등교도 거부하고 조퇴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어떤 신체적인 증상들을 이제 하는 부분, 틱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습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러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면 아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그게 혹시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에게서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인 또래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서 제가 제안 드리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먼저 또래 괴롭힘과 장난, 그리고 놀이, 친구와 가해자를 구분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괴롭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경험만 해서는 이게 또래 괴롭힘이구나, 이게 장난이구나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이 강의 자료를 혹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면, 김지연 선생님을 통해서 이걸 제가 좀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면 올려드리든지, 아니면 이런 유튜브 주소들은 제가 좀 김지연 선생님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활용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반복적으로 놀리거나 과도한 장난은 놀이가 아니고 괴롭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은 놀이도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얘가 가해자 앞에서 너 그거 장난 아닌 거 알아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평소에 이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또한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친구는 나쁜 친구라고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가해자에게서 멀어지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해자한테 친구라고 하면서 자꾸 연락하거나 하지 않도록 부모님들께서 관리 감독하시고 멀어질 수 있게, 걔한테 다가가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려줘야겠지요. 자, 일단 대처 방법으로서 도움 요청하기가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가져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미주알 고주알 얘기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입 꾹 다물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 시간이든 식사 시간이든 간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냥 얘기해주고 그거를 경청해주는 어떤 경험들이 쌓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한테 너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한테 교사한테도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아니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가 이른다고 딱 얘기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자주 얘기하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아니면 혹시 특수학급에도 속해 있다면 특수학급 교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라든지, 이런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지정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애가 만약에 보고하는 게 어렵다면요, 간단한 보고하기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보고를 잘 못한다면 그냥 사소하게 어제 있었던 일부터 그러한 어떤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부분, 어제 있었던 일도 어렵다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내가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어 치료라든지 혹시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의 연습을 조금 해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지지자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제가 연구했었던 대상자 중에 한 2명, 그러니까 한 2명 정도는 어땠냐면요. 애가 엄청 부모님한테 가서 말도 많이 하고 나 이런 일이 있어서 저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애를 취조하거나 애를 탓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가 입을 다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금물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아이가 무슨 얘기를 딱 했을 때 이것이 약간 나의 화를 돋구더라도 취조하지 마세요. 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너 그래서 너 어떻게 행동했어? 뭐 이런 식의 취조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는 어떤 자세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아이를 절대 탓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 상대방이 왜 괴롭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모님은 무조건 아이의 편이라는 거를 아이한테 분명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괴롭힘을 보고하였을 때 그게 어떤 괴롭힘이든 간에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 가뜩이나 어떤 자신감,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부모님들께서 뒤에서 건재하게 딱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조금 더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자기 주장하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친구가 괴롭혔을 때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때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표정이라든지 억양을 잘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이 그만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우가 있는데 목소리라든지 어떤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하지 마. 이런 식의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연습을 조금 해보는 게 필요하고, 평소에 아이가 거절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엄마 이거 나 안 할래라고 얘기 잘 못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평소에 적절하게 거절을 표현해야 되는지, 엄마한테 왜 뭐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지 이유를 좀 대달라고 한다라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서 어쨌든 거절 표현법들을 적절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 거절 표현법이 잘 없는 친구들은 주로 화를 내서 거절을 표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집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꼭 알려주고 유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무시하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무시가 이제 그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면 가해자가 이렇게 나한테 만약 놀렸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피부가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좀 그렇네요. 안 좋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무시하기인데, 이 무시하기를 많은 부모님들이 가르치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운 대처법이에요. 우리 아이들 가뜩이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데 무시하는 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정서 조절법은 알려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친구가 너한테 마냥 놀리잖아. 너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그냥 교실로 들어가 버리면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들을 해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이제 그대로 행동을 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시하기가 참기가 아니라는 것. 무시하는 것은 정말 의도적으로 내가 그 아이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바로 무시하기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가 또래한테 공격적으로 행동했을 수 있죠. 자, 이랬을 때는 우리 아이가 뭐 장난으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복수심에 이걸 난 괴롭힘을 이렇게 해서라도 멈춰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친구를 때렸으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전후 맥락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공격적인 행동이 왜 비효과적인지를 설명을 해주셔야겠죠. 너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너 편을 못 들어준다. 아이들이 너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장난으로 괴롭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구가 싫어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다. 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교육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감정을 반드시 다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충동성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을 다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진 특성상 약간 충동적이고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라면요. 그러면은 조금 더
괴롭힘에 대해서 과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물 치료 적절하게 하셔야 되고 심리 치료나 정서 조절 등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꼭 생각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이 화 잘 내는 법이라는 것이 약간 저학년, 고학년 대상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분출구를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언제나 정서적 지지자여야지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취미나 특기를 꼭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특기들은 우리 아이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되지만 자존감이 향상되는, 그러니까 어떤 발달적 과업 저희가 얘기했을 때 자아정체감 얘기했죠. 자, 이러한 것들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심리치료를 지속해서 우리 아이가 심리치료를 통해서라도 내적으로 쌓여가는 어떤 스트레스나 심적인 부담감들을 덜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인과 관계를 잘 맺도록 노력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교사와 꼭 정기적으로 상담하시고요. 아, 선생님 바쁠 것 같은데 내가 좀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상담하시고 그 교사한테도 우리 아이의 상황을 좀 노출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행동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솔직하게 노출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 부정적인 낙인이 될까봐 오히려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교사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교사가 우리 아이 편을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솔직하게 노출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교사한테도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 학년 때 가해자와 만약에 같은 반이었다면 그 다음 반 배치 때 얘랑 가장 멀리 떨어진 반으로 우리 아이 배치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요구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래와 관계 맺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둘러싼 주변 친구들을 조금 확인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친구들이 호의적인지 우리 아이가 자꾸 얘기하는 친구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들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반면에 호의적이지 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이름들도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혹시나 학교에서 어떤 그런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무슨 학원이라든지 어떤 모임들이나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친구의 부모님과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좀 맺어본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의 부모님을 통해서 얘 요즘 학교 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래 괴롭힘이 발생했다. 이것을 알았을 때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이 세상에 사소한 괴롭힘은 없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했을 때 개입하지 않으면 늦는다. 아, 이제 조금 시작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없어지겠지, 뭐가 아닙니다. 시작했을 때 개입해야 빨리 끝나요. 세 번째, 우리 자녀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대처를 해주세요. 우선 첫 번째,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건 전반의 내용을 다 파악하세요. 본인한테도 파악하시고 담임교사에게도 파악하시고 가능하시면 주변 또래한테까지 물어서 다 파악을 하세요. 그리고 피해 상황을 꼭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어떤 증언과 그리고 물증이 있으면 물증도 받아놓고 위사의 진단서 같은 것도 다 받아놓으시고요. 특히 사이버 괴롭힘. 김지연 선생님 통해서 제가 이제 받은 내용이 조금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그거는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핸드폰은요 부모님이 통제하셔야 돼요. 학창시절 동안이에요. 무조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제로 아이한테 핸드폰 주는 것을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핸드폰 점검하세요. 하시고 단톡방, 메신저 같은 거 탈퇴하거나 지우지 마시고 그거를 캡처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부모님들께서 다 해주셔야지 돼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얼마 동안인지를 다
기록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임교사랑 상담교사랑 상의하고 어떻게 할지를 의논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아이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죠. 아니면은 사과를 잘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은 가해자와 부모를 직접 만나 사과를 받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내가 선생님을 통해서 가해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또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나 가해자 학생과 부모 만나겠다라고 해서 요청을 명확하게 하시고 4명이 사자 대면을 해서 가해 학생이 부모 앞에서 우리 아이한테 사과를 하고 우리 아이한테도 그 사과를 받는 과정을 다 눈으로 보여줘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돼요? 아, 가해자 잘못이구나 또래 괴롭힘을 알게 되고요. 가해자도 이 시기에는 어쨌든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 되게 그 큰 요인이거든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가해자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도 않으면 경찰에 그냥 바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보다 우리 아이가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파악하고 지원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조금 어렵고 좀 힘든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 이를 통해서 부모님들께서 좀 어떤 필요하신 정보들을 얻어갔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이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항상 평안하기를 진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